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교육학 논술 잘하는 법. 예, 말 그대로입니다. 교육학 논술 갖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논술이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겁을 많이 냅니다. 글쓰기니까. 근데 이 우리 교육학 논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파헤치면서 어떻게 하면 교육학을 갖다가 잘 공부하고 글을 나름 잘 써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특징은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나오고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키워드를 쳐서 네이버를 찾든 다음을 찾든 보면 이제 이 분석적 배점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핵심은 앞에 있는 분석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 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점. 배점이라고 하는 뜻은 점수를 갖다가 나눴다는 뜻이에요. 배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라고. 컴포넌트라고. 요소. 사실 이 요소를 갖다가 어떻게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 시험에 있어가지고 A부터 Z까지 가운데서 한 Y 정도까지는 이 컴포넌트가 중요하다. 자, 분석적 배점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오게 됐느냐? 지금 교육학 시험을 갖다가 보는 교육학 논술 시험을 보는 그 수험생이 수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채점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채점할 거야? 행정고시나 우리 행정고시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에 기껏해야 한 100명밖에 안 돼요. 2차 시험 치르는 사람들이 5배수 정도를 뽑기 때문에 10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논술과 관련해 가지고 채점하기가 쉬워. 100명밖에 안 돼. 예. 그런데 교육학은 수만 명이야. 막 5만 명이 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꼼수예요. 분석적 배점법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온다고. 뭐라고 나오느냐? 많은 사람들 갖다가 채점하기에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러다 보니 요구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구성 요소로 집어넣어야 할 것을 갖다가 제대로 집어넣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돼요.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까지 큰 주제 하나 딱 던져주고 지가 알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쭉 풀어가는 거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4대장이라고 얘기하는 4대장이 뭐냐? 교육과정, 교수학습이론, 교육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 요 네 가지예요. 주로 여기서 나와.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이론의 딸림 화음이 뭐냐면 딸림 화음이 교수 심리학이. 교수 심리학. 교육 심리학. 이게 거기에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네 가지 위주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도 그 네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큰 문제 4개로 해가지고 쓰라. 물론 여기 이제 작은 문제도 있지만 세부 문제가 여기 따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제가 딸린 큰 문제가 있고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한 상황에서 공부도 그 방법으로 가야 되고 글도 그렇게 써야 돼. 자, 논술 시험 문제지의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큰 문제, 주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 제시문단, 시나리오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에 클루 또는 힌트라고 하는 게 제공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부 문제, 배점 문제가 나와. 15, 15점짜리. 보통 4, 4, 4, 4, 3, 4, 3, 4, 4. 그거는 이제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출제하는 연도에 따라서 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씩 바뀌지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느냐? 논술 문제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는 개념, 거기에 따른 내용 또는 특징이라고 하는 걸 써라.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그거에 따른 장점 또는 단점을 써라. 또는 순기능, 역기능을 써라. 그러면 그게 보통 4점짜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방안, 전략을 써라라고 하는 게 주로 문제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해.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분석적 배점법이 됐든 총괄적 평정법이 됐든 논술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틀을 가지고 있긴 해요. 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2024학년도 시험 문제인데 이제 위에 큰 문제 주제가 딸린 그 다음에 본문 제시문단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논술의 내용 총 15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구체적인 문제들에 있어 가지고 핵심 개념 키워드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클루가 들어가 있는 이 본문 제시문단도 중요한 거지만 요 세부 문제 이 15점짜리가 중요하고 마지막에 이제 5점짜리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전체적인 구조나 글의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논술에 부합하게 써라라고 되어 있는 거 5점짜리 주는데 사실은 서론하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야. 이것도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되는 건데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5점을 갖다가 깎을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이 구조를 갖다가 요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이 뭐냐면 여태까지 이 기출문제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여기 큰 주제가 나온다고요.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그걸로 한번 살펴볼게요. 2014학년도는 여기 노란 것만 보시면 돼요. 수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2014, 15는 이제 상하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이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과 같은 논술의 형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논술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총괄적 평정법의 형태를 갖다 띈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채점하는 채점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주제 같은 게 확실하게 제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겁니다.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 교사의 과제. 2015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좀 문제가 골 때리게 나왔어요. 그냥 각각을 써라야. 근데 이걸 갖다가 논술을 하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런 식의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관성이 없잖아.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관성을 갖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네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가 글을 써라라고 하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교육학 논술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근데 2015년도 하반기는 더 심각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16학년도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네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지금과 같은 시험 문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게 2016학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갖춰야 할 역량, 그리고 이제 2017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고 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사의 반성적 실천,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그 핵심 테마가 있는데,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키워드 속에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학년도는 학생의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확대하는 2022학년도의 교육의 내실화, 2023학년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2024학년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쭉 나온 이 문제들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교사가 있고 학생이 있고, 교사는 이거야 사실은. 교사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까? 학생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까? 그래서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한테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스캐폴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캐폴딩.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교사의 조력. 학생이 있어가지고 학습을 갖다가 잘하는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여태까지 나왔던 것은 사실은 학습 방법과 관련된 얘기보다는 학습 동기하고 자기 개념하고 주로 뭐하고 관련된 거? 어떤 측면과 관련된 거? 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주로 정의적 측면. 이게 이제 주였어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외국도 유사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이거는 다른 얘기로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이고 학생 중심 교육 과정이에요. 자,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것은 또 다른 일종의 교육 철학하고 연결이 돼. 생활을 강조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향성 자체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발전 가능성.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교육과정이 뭐냐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안 나왔을 때 주로 나오는 게 바로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학생에 있어서 흥미. 또 재능.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 흥미와 요구와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여져 나간다.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학생들이 흥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요새 아이들의 80%는 아이돌이 되려고 해. 그래요? 그 요구야.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기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흥미 내지는 요구에 따라서 간다라고 한다면 모든 아이들은 아이돌을 위해서 전부 다 댄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해야 돼. 자, 이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로도 여러 차례 나오고 이렇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자, 여기 이제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교사의 조력. 스캐폴딩. 구성주의에 있어서 사회적 구성주의, 지금 구성주의는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첫 번째 교사의 조력이라고 하는 스캐폴딩이에요. 두 번째는 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흥미, 요구, 재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기 때문에 뭐냐? 학생의 자발성.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는 학생들의 자발성, 자기 주도성, 적극적인 참여, 이런 걸 강조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생활과 관련돼 가지고 생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다른 말로 합시다. 이게 세 번째.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상황과 관련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 3가지 포인트야. 3가지 포인트예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기도 해. 우리나라의 황윤한이라고 하는 사람, 그분이 한 가지로 뭘 더 넣느냐? 4번째로. 그리고 곧잘 나와요. 곧잘 나와. 이게 일종의 구체적인 전략, 교수 내지는 학습하고 관련해가지고. 협동학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황윤환이라고 하는 분이 강조를 하는 거고, 외국 학자들은 이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잘 안 해. 그래서 구성주의 그러면 3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왜? 써먹기 좋으니까. 써먹기 좋아요. 써먹기 좋다고. 첫 번째 스캐폴딩, 두 번째 자발성, 세 번째 실제적인 문제 상황. 이거는 외워놓으라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성주의라고 하는 교수 학습에 있어 가지고 철학적인 베이스와 연결이 되고, 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흥미, 요구, 재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엿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은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딱 연결이 되는 게 있어. 평가라고 하는 측면. 뭘 강조를 할까요? 어떤 평가? 절대 평가. 과정, 요새는 이 말을 많이 써.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합니다. 얘는 학습 모형에 있어져 가지고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얘하고 연결됩니다. 완전 학습 모형. 95% 아이들이 90점 이상. 그게 목표라고. 완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 평가, 과정 중심 평가로 가요. 또 이 평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연관이 돼 가지고 우리 2024년도에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학습자 맞춤형 교육. 이게 사실 여태까지 나왔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 저게요. 어디에 나왔냐면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에 있어 가지고 핵심되는 키워드였어. 핵심 키워드였다고. 사실 그 문서를 갖다가 봤으면 올해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대충 예상할 수도 있었어. 근데 바로 저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의 흥미, 요구, 재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잠재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저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게 있어. 평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태까지 평가에 있어가지고는 주로 나왔던 평가가 형성평가였다. 형성평가만 주로 나왔어. 하지만 학습자 맞춤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가 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는 건 제가 여기 얘기했던 얘하고 학습 동기하고 자기 개념이라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진단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시험 문제를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한 번도. 그런데 최근 교육부 문서에서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진단 평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한다고요. 진단 평가를. 학습의 기초선.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걸 갖다가 강조를 한다고. 그러면 나와야 돼. 나올 수밖에 없어.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올해 2024년도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을 놓고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2024 그 주요 계획에서도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해요. 바로 이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단평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큰 틀에 있어서 교육학의 어떤 가치지향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뭐냐?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들의 고민. 어떤 고민일까? 나는 글 실력이 없어요. 나는 글 실력이 없어요. 하지만 교육학 논술은 글쓰기 실력이 없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시험이에요. 왜?
논술을 가정한 문장 조리 과목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고,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이지만 저는 교육학 논술 폐지론자라고. 어.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교육학 과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전공 과목의 점수를 갖다가 뒤에 흔드는, 그래가지고 당락에 영향을 끼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년 동안 이미 다 배웠어.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기본은 다 배웠다고. 자세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저는 그래서 정 안 되면 다시 객관식으로 돌리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데, 한국사 검정시험처럼 일정 정도 이상 점수 얻으면 패스. 그리고 2차 과목으로 시험 보자, 승부 보자. 왜? 그 과목을 갖다가 잘 가르쳐야 할 전문가들을 갖다가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교육학, 응? 시험 가지고 당락을 갖다가 결정짓는다고?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요, 정말 전공 시험은 잘 봤는데 교육학 0점 몇 점, 1점, 심지어 4.5점 깎여가지고 막 떨어진다고. 난 그거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말도 안 되는 거. 자, 문장 조립 과목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접근이 굉장히 쉬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총괄적 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력이 필요해. 글 실력이 필요해요. 그게 실제로 행정고시라든지 예전에 있어가지고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했어. 또 글씨도 예쁘게 쓰면 더 좌우를 하고. 보통 자기가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이 해당 과목을 갖다가 채점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이 그 글을 읽고 있으려면 피곤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 몇 분의 선생님이 프롬프터 앞에 앉아가지고 점수 체크하고,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협의하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기본적으로 평균 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오류나 착각으로 인해서 점수라고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걸 갖다가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는 안 그랬거든. 그러니까 글씨도 이쁘게 써야 되고 일정 정도 필력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분석적 배점법은 그런 게 아니라. 자,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약속된 글쓰기예요. 논술의 특징이야. 그 논술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신문의 사설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그 글을 쭉 읽어 나갈 때.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특정의 신문만 내가 골라봐. 왜? 그 논조라고 하는 게 내가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보통 쓰여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약속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 나오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글쓰기가 돼야 돼요. 어쨌든 논리를 가져야 돼요. 논리적인 글쓰기는 그 논리라고 하는 말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만 가지면 돼. 그게 중요해요. 자, 따라서 우리들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들의 과제. 첫 번째. 방대한 분량을 암기해야 해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제일 크다고. 그러니까 시험 딱 보고 난 다음 날, 그 다음 날 반드시 여러 교육학 선생님들이 쫙 뿌려요. 뭐라고? 적중 뭐 이러면서. 근데 1년 동안 공부 웬만큼 하면 다 적중이지.
근데 왜 자꾸만 이 적중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얘기를 할까요? 외워야 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서 내가 강조했던 이 부분이 나왔잖아. 어우, 어떻게 생각해 나? 최고지?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방법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5월 달부터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풀이하고 하는데 저는 실전 문제 풀이로 그냥 들어갑니다. 5월 달, 6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요. 보통 이제 7, 8월에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5, 6월 달부터 들어가요. 왜? 공부 방법론에 따라 가지고 이 방대한 분량에 있어서 외울 것,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적금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훈련을 갖다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나온다고. 내가 아무리 무슨 적중 각 선생님들이 내가 적중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그런 문제들이 나와. 실제로. 내 공부가 부족했든. 그러면 어떻게 임기응변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에 있어서 클루, 힌트 또는 세부 문제의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 대충 감은 잡아. 아, 이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는 알겠지만 용어도 생소하고 잘 모르겠어. 자, 그럴 때는 이제 답은 이거예요. 클루의 행간을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 유추하고 나서 그 클루로 제시된 문장 개념을 갖다가 적절하게 풀면 돼. 그래가지고 글을 전개하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왕창 점수 2점을 갖다가 왕창 날려버릴 거를 한 1.5점 정도로 컴프레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거는 앞서서 얘기했던 문제풀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스킬들을 갖다가 우리가 건져내면 돼. 세 번째, 사실 이거예요. 논술 자체에 대한 부담감, 문장 구성에 대한 부담감, 서본결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나 글 잘못 쓰는데. 또 한 가지, 이건 논술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 생각을 한다고. 세부 문제의 요구사항을 본론 전개 시에 어떻게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배치할까. 말도 안 되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말도 안 되게 그 네 가지의 내용들이 굉장히 상이한 거예요. 교육과정 상이해, 교수학습 상이해, 다 상이해. 근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연결하라고 그래. 또 5점 거기 보면은 그걸 갖다가 볼 것처럼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고 우리. 근데 그 위협에 우리는 굴하면 안 돼. 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총괄적 배점법이라고. 컴포넌트만 집어넣으면 점수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 배점 요소를 적시하는 것이 글의 매끄러움보다 100배 중요해. 사실 이거 신경 쓰다가 우리 이 시험 망쳐버려. 결론 안 쓰잖아요. 점수 2점 3점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그것도 또 방법이 있어.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일종의 틀이 있어. 많은 선생님들도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자, 우리들의 해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어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해소하지? 첫 번째, 강박을 버려야 돼요. 글을 잘 써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돼. 글 못 써도 돼. 왜? 이 시험은 문필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우리의 판단력, 논리적 구성력, 이런 거 안 봐. 보지 않는다고. 그거는 총괄적 평정법에서 봐. 그래가지고 서론부터 쫙 이어지면서 결론 딱 하면 이야 100점 만점에 오케이 예 80점. 그렇지만 이건 그게 아니야. 글을 잘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어하고 수어가 일치하지 않는 비문들이 막 난무하더라도 점수 다 줘. 왜? 컴포넌트 집어넣는데. 두 번째, 글을 많이 채워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돼요. 글 갖다가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점수 많이 줄 것 같죠? 상관없어. 요구하는 대로만 컴포넌트 집어넣으면 점수 주게끔 돼 있어. 답안지 공개하지 않지만 우리 논술식 시험에 있어가지고 거기 나온다고 우리 배운 데에도 나와요. 첫째, 다 모음 답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출제에 의한 의도에 따라 가지고 집어넣어야 할 컴포넌트에 대한 예시들이 전부 다 마련되어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공개를 안 한다고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근데 거기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따르면 글을 갖다가 많이 채웠을 때 얼마 주고 이런 건 없어. 자, 세 번째. 초안을 잘 구성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돼. 초안을 갖다가 거의 논술시험 본문 쓰듯이 하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초안 쓰는 것도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자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필수적인 요소를 배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총괄적 평정법은 출제자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득가득 써가지고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 흐름을 파악하자. 그게 뭐냐면 기출을 보면서 우리들이 느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제가 이렇게 한 바닥 썼죠. 교육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교수 학습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평가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교육행정은 참 애매해요. 제가 제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행정은 사실은 두서가 없어. 어디서 어떻게 툭 튀어나올지 몰라. 교육행정의 어려운 지점이 거기에요. 물론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있죠. 첫 번째 장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타의 시험 문제, 그것들을 뺀 여타의 시험 문제는 사실은 두서가 없어. 어떻게 툭 튀어나올지 몰라. 의사결정 모형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거든. 도대체 그 시험 문제를 갖다가 왜 냈는지 나는 잘 아직까지도 이해 못해. 그래서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뢰밭이야. 근데 어쨌든 주요하게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교육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로 내려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거죠. 사실 이거를 갖다가 머릿속에 넣느냐 안 넣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일종의 얘네들도 클로예요. 클로. 연관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고리의 고리 관계성들을 갖다가 찾아서 공부를 하면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초안 작성이에요. 초안을 갖다가 처음에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재빨리 초안을 작성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한바닥 서론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건 도입문이에요. 본론에 있어가지고는 키워드라고. 결론에 있어가지고는 마무리 문장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서론의 첫 번째 쓰는 도입문. 결론에 쓸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본론에 있어가지고 키워드. 이걸 재빨리 초안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글을 갖다가 쫙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처음에 우리 큰 문제 처음에 주제가 나온다고. 아까 봤던 것처럼 학습자 맞춤형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각 파트별 문장의 서두를 이끄는 개념구 내지는 개념절이 될 수 있어요.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써야 한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이 주제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이거는 몇 번 연습만 하면 금방 익숙해지고 자동적으로 툭툭 튀어나오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 마지막 문장의 핵심구, 핵심절의 요소가 돼요. 이 주제라고 하는 것. 우리 마무리 문장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꼭 그걸로 쓰지 않아도 돼. 근데 어쨌든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 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해법 네 번째예요. 세팅 문장을 갖다가 숙지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장을 갖다가 외워둬야 돼. 우리가. 응? 첫 번째, 서론 도입 문장, 연결 문장, 본론의 제시 문장 우리 외워둬야 돼. 도입 문장 한 3개 정도를 갖다가 우리 외우고 들어갈 겁니다. 연결 문장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 3문장 정도 외우면 좋겠죠. 본론 제시문, 그러니까 본론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기 있는 대로 원용을 해가지고 그냥 써버리면 돼. 본론, 세부 문제별로 문장의 서두를 이끄는 개념구, 개념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쓰는 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완전히 자기의 형식 구조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어 놔야 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결론. 도입 문장은 본론의 제시문을 약간만 변형하면 돼. 서론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본론 제시문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다. 결론에서 도입 문장은 뭐냐면 교육행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그게 도입 문장이야. 그래서 서론 제시문의 변형 또는 본론의 정리 문장이 돼요. 그래서 미련하게 본론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4가지를 썼잖아요. 그걸 다 쓰려고 한다고. 모범 답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4개를 갖다가 다 쓴 걸로 해가지고 결론이 거의 막 문장이 막 6, 7개씩 되는데 그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돼. 내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본론에 있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거 한 2개 정도만 고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문장. 마무리 문장 쓰는 것도 외우면 돼요. 외우면 돼.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돼요? 결국은 본론의 내용, 컴포넌트를 갖다가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드러나는 거야. 어떤 면에서. 자, 제가 여기에 예시 문장들을 갖다가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서론, 도입부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가 제 수업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장들이 전부 다 어디서 도출해 낸 거냐? 어디서 도출이 됐을까? 첫째,
우리 개정 교육 과정에 예, 총론에 이런 문장들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써주면 돼. 또 한 가지. 교육부에서 내놓는 주요 업무 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또 다 들어가 있어. 서론 도입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제제기예요. 일종의 문제제기라고. 우리가 그것이 문제제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본다면 그 문제제기를 가장 잘 면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나온 문건들이야. 첫째가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온 주요 업무 계획. 거기에서 제가 뽑아낸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내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가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부 다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육은 급격한 기술 진보, 코로나, 인구 감소 이런 얘기로도 쓸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뒤에 이런 거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 뭐냐면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2024학년도 시험 문제에 딱 썼으면 도입 문장을 썼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딱 되는 거지.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거.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수준과 학습 속도를 가진 학생들. 그러니까 앞쪽에는 전체적인 큰 차원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의 과제와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 요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요구, 사회와 관련된 요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별도의 것을 한 3가지 정도를 갖다가 외워놓으면 돼. 큰 차원에서 사회적인 관점, 두 번째 학생의 관점, 세 번째 교사의 관점.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나왔으니까 두 번째 요 문장을 써주면 되겠죠. 요 문장을 써주면 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게 3개 정도를 외워놓고 들어가. 아 그러면 도입문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연결 문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브릿지 문장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 교육 방향 및 성격을 기초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으로 이걸 딱 집어넣으면 서론 끝이야.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면 서론 끝나는 거야. 제가 얘기한 세팅 패러그래프가 돼요. 여러분들 센턴스하고 패러그래프하고 차이가 뭔지 알죠? 센턴스는 한 문장이야. 문장 하나. 문단 패러그래프는 문장으로 한 단을 갖다가 이루는 게 패러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 논술 쓸 때 서론 하나, 여기 4개,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하나 넷 하나. 패러그래프 하나, 패러그래프 4개, 패러그래프 하나. 자, 도입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써주면 돼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습을 하면 돼요. 연결 문장 같은 경우에도 굳이 안 외우고 들어가도 돼. 왜냐면 여기 큰 문제에 우리 글감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초안을 갖다가 우리가 작성할 때 그 문장이 딱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문장을 그 단어를 갖다가 단락을 갖다가 딱 띄어내가지고 약간만 변형시켜서 연결 문장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이제 요 3번째 같은 문제. 우리 사회는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교육이 사회 난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워두면 유용하다. 연결 부위치. 필요하면 찍으세요. 찍어두세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문장이 이 두 번째거든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뽑은 게 아니라 올해 2024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에서 뽑은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토론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갖다가 계속 강조한다고.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요. 올해 교수 학습에 있어가지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 수업 방식의 전환과 이와 연계한 평가 혁신, 여기 나오죠? 평가.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과정 중심 평가, 진단 평가. 특히나 진단 평가. 평가 혁신을 통해서 근본적인 교실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2024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에 이 문장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아, 방향성을 갖다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어떻게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2023년에 학습자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을 하고 나서 그렇게 문제를 내버렸어. 2024학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평가 있어가지고 혁신인데 제가 볼 때는 진단평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인데, 학생의 감성지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감성지수. 여태까지 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었단 말이에요. 다중지능 이론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 뭐냐면, 한 가지는 자기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지능, 또 한 가지는 타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지능이었어. 그 두 가지. 그런데 지금 감성지수, 감정지수, 감정지능이라고 하는 측면을 지금 새롭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키워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각 교과서에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주목을 해야 돼, 우리가. 자, 브릿지 문장. 그 다음에 결론, 마무리 문장이에요. 마무리 문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지어낸 게 아니야. 전부 다 나와 있어. 개정교육과정 총론과 교육부 문건에 다 나와 있어. 2023년과 2024년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에 있어가지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무원들도 새로 이렇게 짜내기 힘드니까 옛날 걸 갖다가 활용한다고. 응? 이런 문장 참 좋단 말이에요. 여기 첫 번째,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실생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적절하고 효율성 높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이네요. 여기다가 지금 교육과정하고 지금 효율성 높은 수업이니까 교수 이론과 관련된 걸 갖다 썼잖아요. 이게 두 개 하면 써도 돼. 평가 안 써도 돼요. 교육행정과 관련된 내용 안 써도 돼. 이렇게 문장 끝내도 돼. 내가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거다라고 내가 결론을 낸 거니까. 일부러 막 6문장, 7문장 해갖고 평가 행정 다 집어넣어야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왜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결론에는 컴포넌트하고 관련된 채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부분이 없어요. 본론에만 써주면 돼. 본론에만 충실히 써주면 서론과 결론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말만 되면 돼. 자,
해법 다섯 번째. 요것도 일종의 스킬이에요. 두 문장 구성법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장. 보통의 경우에는 개념을 정의하고 배점 요소에 따른 그거에 대한 설명 특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쓰게끔 돼 있어. 첫 번째 문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하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문장을 갖다가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관건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강박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쓰는 방법을 외워두면 돼. 설명 문장, 해석 문장, 보충 문장이 돼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추가 문장이 돼. 그래서 어떻게 써주느냐? 앞에 첫 번째 문장에 이어가지고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뭐신 것이다. 중요하다. 의미가 크다.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나 연습하면 돼. 연습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 구성. 뭐뭐의 내용 또는 개념이 제시된다. 중요하다. 앞에 있어서의 내용 개념은 이러이러한 장점,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특징이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하다. 의미가 크다. 요구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두 문장 구성법이라고. 우리가 문장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개념과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적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부가되는 설명 문장으로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안 해도 돼. 어떻게 그냥 하면 돼요? 보통은 구체적인 전략 이런 걸 갖다가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써버려. 뭘 이용해서?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쓰는 앞쪽에 문장을 갖다가 적절히 활용해 갖고 장점, 단점, 승기는 역기는 써버리면 돼. 그래도 하등 상관이 없어. 왜? 글 매끄럽지 않아도 돼. 필요한 거는 컴포넌트, 구성 요소를 집어넣는. 자,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논술 작성의 구조. 서론에 세 문장을 씁니다. 도입문장, 연결문장, 본론, 제시문장. 본론에 네 문단으로. 왜 세 패로 불러야 돼? 요거 4로 고쳐야 돼. 왜? 예, 첫 번째. 보통 첫 번째 교육과정 나오니까.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주제의 장점은 또는 구체적인 방안은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예요. 개념 쓰는 것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도 이런 식의 걸 하면 돼요.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어떠한 개념은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이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결론은 셋에서 네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문장, 서론 제시문, 변형 또는 본론, 정리문장을 하는데 제일 쉬운 거는 서론 제시문장 첫 번째. 요거 변형하면 살펴보았다. 얘는 살펴보겠다고. 얘는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결 문장이 있고 마무리 문장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연결 문장 없이 마무리 문장 두 가지로 써도 돼. 어떻게? 본론에서 내가 교육 과정이든 교수 학습이든 거기에서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괜찮은 문장이.
그거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해도 돼. 근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웠던 연결 문장과 마무리 문장을 갖다가 써도 돼. 근데 이것도 연습을 하면 앞쪽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로는 이거예요. 이상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제의 측면에서 뭐가 중요하다, 요구된다. 또한 뭐뭐 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외우는 겁니다. 자, 해법 6번째 1500자 쓰기. 1500자 쓰기.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제시한 모범 답안을 보면 보통 2500자에서 3000자 사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범 답안이 아니야. 왠 줄 알아요? 그분들은 편안한 마음에서 자기가 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쭉 잘라 붙여갖고 모범 답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공할 만합니다. 진짜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게 가공할 만해요. 근데 그거는 현실성이 없어. 물론 우리가 시험 보는 시험, 교육학 논술 시험 또 우리 해당 전공 과목을 볼 때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막 그리고 막 써요. 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 보통의 경우에는 결론 못 쓰고 막 점수 막 2점씩 막 날아가는 경우도 막 있다고. 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많이 쓰는 게 아니야. 필요한 것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1500자 써야 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페이지, 2페이지 돼 있죠. 이게 어떤 모 선생님이 쓴 모범 답안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A4 용지 포인트 10에다가 행간 160 주고 했는데 한 장 반이에요. 이게 2500자라고. 이게 2500자야. 이거 불가능해. 우리 신문사에서 보통 쓰는 사설이 1000자예요. 1000자에서 1200자 정도 쓰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주어진다.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렇게 날고 기는 분들도 또 더더군다나 총괄적 평정법이기 때문에 글쓰기가 훨씬 더 쉽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논지만 딱 잡히면. 그리고 보통 논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1시간에 1000자 정도 쓴다고. 근데 이렇게 2500자를 쓴다? 자, 제가 쓴 모범 답안은 딱 이거 한 바닥이에요. 이거 1500자. 1500자. 이거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도 들어갈래요? 다 들어가. 다 들어갈 수 있어. 효율적인 어떤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온 시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하고도 관계가 있어. 관계가 돼. 앞서 나온 모범 답안처럼 2500자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답안지를 갖다가 다이어트하는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 그만큼 공부하는 방법이 수월해져. 이건 수월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효과적인 논술을 위한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못된 게 주어하고 수를 갖다가 일치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주어가 능동태면 수로도 능동태해야 돼. 주어가 수동태면 수로도 수동태가 돼야 돼. 근데 하다와 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막 쓴다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 문장이 길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방향을 헷갈리는 게.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게 영어예요. 영어나 여타 우리와 다른. 영어는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이 논리적인 글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첫째,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와. 그러니까 거기 동사 딱 보면 거기 성수, 격이라고 하는 게 다 나와. 특히나 독일어,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니까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어조차도 없어. 왜?
동사만 딱 보고도 얘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복수형인지 시제 얘가 과거에 있는지 미래에 할 건지 그걸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없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논리적인 글을 갖다가 쓸 수가 있어. 우리나라 말로 대표적인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왜? 주어 나오고 한참 뭐라고 목적어 집어넣고 형사 넣고 막 꾸미만 막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수어가 나와. 맨 처음에 막 할 것 같이 막 얘기하다가 아니 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왜 그래요? 문장이 길어서 그래. 문장이 길어서. 그래서 짧은 문장 쓰기를 연습을 해야 돼. 그거는 또 왜 그러냐? 외우기 쉽게. 외우기 쉽게 해. 우리 아까 그 도입문 같은 거 어떻게 외울 거야? 자, 문장에 다이어트가 이루어져야 돼요. 문장의 다이어트. 대부분의 모범 답안들 보면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한데 그래서 뭐뭐 할 것처럼 하다가 한다로 끝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이제 방향성하고도 관련돼요. 우리의 이제 공부의 방향성하고도. 그래서 그런 연습들도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